밀수이대 반란으로 혼노지에서 오다 노부나가는 사망을 하게 됐고요. 밀수이대 본인도 결국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과연 히데요시의 행보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춘추 전국시대의 변화. 임철균 연구위원님 그리고 임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히데요시가 이제 그렇다고 그럼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히데요시와 저기 누구가 이에야스 있고 그리고 아직 뭐 여기 모리 가문도 있고 네. 이쯤 되면은 히데요시가 이걸 또 다 장악하느냐 또 그건 또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히데요시는 어찌됐건 본인이 이제 오다 가문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위치에 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요스 회의라는 거를 주관을 합니다. 이 회의에는 시바타 가스이에 뭐 니와 나가히데, 하시바 히데요시, 이케다 스네오키 등 이 오다 가문의 주요 가신들이 대부분 참석을 했어요. 주요 안건은 후계자 선정과 영지 분할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바타 가스이에가 하시바 히데요시랑 의견이 충돌이 납니다. 역시나 사이가 안 좋아요. 이 시바타 가스이에는 오다 노부타카를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하시바 히데요시는 오다 히데노부를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몇째 아들이냐죠. 네. 근데 장남은 히데노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자승계의 원칙을 생각해 보면 이 논리적 적합성은 히데요시한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바타 가문은 이쪽은 좀 밀리는 형국이고, 그래서 둘이 티격태격 하다가 다른 다이묘들이 이제 히데요시를 지지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가 히데요시가 또 절충안도 제시를 해요. 좋다. 그러면은 이 히데노부가 아직 어리니까 3살밖에 안 됐거든요. 아이 3살짜리를 어떻게? 참. 속셈이다. 시커멓죠. 속셈이 다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클 때까지 그 후견인으로 너가 얘기한 오다 노부타카를 후견인으로 하자라고 절충안까지 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바타 가스이에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11월에 하시바 히데요시, 니와 나가히데, 이케다 스네오키 3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기요스 회의의 결과를 뒤집고 오다 히데노부의 후견인을 분명히 오다 노부타카가 하기로 했는데 네. 이걸 뒤집고 오다 노부카스랑 본인들이 주종 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부카스를 오다 가문의 당주로 옹립해버립니다. 시바타 가스이의 입장에서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뒤통수를 맞은 거죠. 일단은 뭐 정리해 놓고 뭐 다 필요 없고 그렇죠. 우리가 먹을래? 그렇지. 어질르기 위해서도 정리를 해야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시바타 가스이의 수하 다이묘 중에 마에다 도시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시바 히데요시하고는 친구예요. 가스이에하고는 이제 군신의 관계고. 근데 이 도시에를 자꾸 꼬십니다. 나한테 와. 라고 하니까 도시에도 내색은 안 하지만 흔들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시지가타케라는 전투가 발생을 하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다 노부타카 아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인물이 본인 입장에서는 눈 뜨고 코 베이게 생겼잖아요. 네. 분명히 이 기요스 회의에서 내가 후견인 하기로 돼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 기요스 회의 결과 중에 하나가 히데노부를 아즈치 성으로 복귀시킨다라는 결론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안 지킨 거예요. 내가 이거 보내면 후견인 못하게 생겼는데 지금 판국에 안 보내고 가지고 있으니까 히데요시가 이걸 빌미로 오만대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가하마 성이라는 곳을 맹공격을 가해요. 여기가 시바타 가스이에가 통솔하고 있는 성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기를 지키고 있는 성주는 이 사람의 양아들이에요. 시바타 가스토요라는 사람인데 양아버지랑 이 양아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히데요시가 여기에 또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이 가스토요가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노부타카는 또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이 되니까 히데노부 보내주고 자기 딸도 뭐 인질로 보내고 이러면서 히데요시랑 화해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히데요시가 자꾸 잘 나가니까 주변에서 당연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겠죠. 견제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바타 가스이에에 가담하고 있던 다키카와 이치마스라는 다이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1월쯤 되니까 규모 이상의 군대를 일으켜서
히데요시의 영지였던 미노 지역의 세키성 그리고 이세 지역의 가메야마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켜버린 거예요. 오. 네. 그 히데요시군은 불의의 일격을 맞고 반격 작전을 수행을 했는데 연전 연패해가지고 패조해요. 어. 네. 참 의외의 결과긴 한데 네.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2월이 되니까 이제는 시바타 가스이에가 본인이 직접 군대를 일으켜서 교토로 진공을 시작을 합니다. 오. 여기에는 이제 마에다 도시나가라는 사람이 선봉장을 맡고 맹장으로 이름을 떨친 사람인데 사쿠마 모리마사라는 다이묘도 가담을 해서 3만 대군이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히데요시는 1만 군으로 이치마스 군을 고착 견제를 하고 자신이 직접 5만 병력으로 시바타군의 요격을 나서요. 둘 사이의 교전이 전선이 지지부지하게 고착되고 있었는데 이 사쿠마 모리마사라는 다이묘가 맹활약을 하면서 시지가타케 성체까지도 점령을 해요.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가 되니까 히데요시가 시지가타케 성체까지 52km를 불과 5시간 만에 부대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그쪽을 급격하게 병력들을 이동을 시킨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본진 병력을. 양쪽이 일진일퇴 시체를 넘는 격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때 마에다 도시이에가 친구한테 붙습니다. 그러면서 시바타군을 공격을 해요. 그 후방에 있던 다른 시바타군의 다이묘들이 이걸 보고 뭐야 이거? 갈라지지 이러면. 네. 그리고 자기 병력들을 다 후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면 패주상 양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시바타 가츠이에는 찰복으로 생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오다 노부타카도 히데요시랑 마찰이 있었잖아요. 네. 기우성도 공격을 받고 함락되면서 이 사람도 할복을 명받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승리를 하고 나니까 호조 가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다이묘들이 축하 사절을 보내요. 축하한다 하고. 히데요시를 제외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도 말고는 아무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히데요시 대상입니까?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죠. 어. 왜냐면 히데요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이 오다 가문의 아들들 생각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잘나봤자 쟤는 가신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오다가. 그렇죠. 이 패밀리십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나는 금수저다. 네. 그래서 히데요시가 권력을 잡고 있는 거를 이제 차남이었던 오다 노부카스는 별로 좋게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점점 좀 안 좋아지더니 결국은 히데요시가 노부카스를 아즈치 성에서 내쫓아 버려요. 노부카스 입장에서는 열받죠. 열받죠. 아니 우리 아빠가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건데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반 히데요시 동맹을 맺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걸 받아들여요? 네, 받아들이고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뭐 당시의 유력 다이묘들도 끌어들여서 거의 히데요시를 포위하다시피 하는 반 히데요시 동맹을 결성을 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히데요시가 붙습니까? 네, 붙습니다. 이미 둘이 여기서 천하를 두고 한 번 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병력은 거의 배가 차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쿠가와가 기다리고 있는데 히데요시가 옵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참 이렇게 어려워. 히데요시가 세기 때문에 장기 소모전으로 갈 수도 있는데 동쪽 지역 전체가 지금 사실 복속이 안 돼 있고요. 동북쪽이 빈 땅이 많아요. 호조 가문도 있고. 그러니 히데요시가 내가 지금 세다고 가만히 뒀다가 도쿠가와 세력이 계속 세지면 커지면. 나중에 더 위험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런 전국시대 봉건제 구조의 전쟁에서 남의 땅에 들어가 전쟁한다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 내가 가져야지. 여기서 30%, 50% 일단 전황에 50% 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력은 많지만 불리한 거예요. 그리고 도쿠가와도 자질구레한 전쟁은 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기 영지에서 군대를 키우고 있었고 히데요시는 지금 벌써 3번의 큰 전투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도쿠가와 영지까지 진군해 옵니다. 그러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3가지 장점을 가지게 돼요. 첫째, 쉬었어요. 두 번째, 자기 땅이에요. 네. 세 번째, 적은 지쳤고 멀리 왔기 때문에 조기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데요시군이 미카로 옵니다.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나고야 주변에서 벌어지는데 나고야 동쪽에 있던 도시들이에요. 나고야 동쪽에 고마키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지명이 고마키시인데 나고야로 동쪽에서 오다 보면 산지가 있고요. 산지를 딱 넘어서 평야가 시작되는 부분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곳에 조그만 평산성이라고 해발 86m 정도 되는데 성을 쌓았습니다. 여기로 히데요시군이 몰리는데 히데요시는 고마키 성에다 주력을 몰아넣고 포위 공격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장기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늘 성공했던 방법, 코를 물고 뭐 허리를 친다, 뭐 군사 용어에 그런 거 있는데 고마키 성 앞에다가 병력을 모아놓고 우회로 해서 주변에 있는 작은 요새들을 점령해서 뒤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작전을 써요. 그래서 남쪽으로 별동대를 보내는데 이게 평지다 보니까 너무 멀리 우회를 시켜고 20km가 제가 직선 거리를 봐도 20km예요. 20km나 떨어진 곳으로 보내서 여기서부터 이제 쓸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얘가 이런 작전 쓸 거라는 걸 벌써 알았던 것 같고 멀리 돌리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군도 멀리 분리가 되니까 그 틈에 자기들이 적을 분열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되죠. 그랬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대단한 게 고마키 성에다 정말 소수의 병력을 남겨놓고 밤새 20km 동쪽으로 본질을 다 빼버립니다. 이게 머리로 생각해도 절대 심장으로 못 따라오는 작전이에요. 맞습니다. 그냥 야수의 심장을 가졌군요. 하여간 무슨 심장인지 모르겠는데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설마 이렇게 할까 생각을 잘 못해요. 네, 허를 찌르는군요. 네, 그래서 가서 돌아서 이 별동대를 습격하는데 그것도 그냥 새벽에 야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주력을 빼가지고 선발대 보내서 치고 자기가 직접 끌고 들어가서 삼면에서 포위를 섬멸해버립니다. 히데요시의 조카이면서 당시에는 양자 있었던 히데스쿠는 간신히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병력을 섬멸해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히데요시 군대의 3분의 1이 벌써 날아가 버리죠. 근데 히데요시는 일단 고마키 성을 공격을 했어요. 코를 물려고. 근데 이미 저쪽에 본대에는 가 있었던 거야. 옆구리 물 사람은 없는 예,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야 당하니까 판단이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쟤를 구하러 가야겠다고 본대가 가려고 그랬더니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 부하 중에 거기 또 사천왕이라고 유명한 부하 있는데 아무튼 관우 장비 좀 되는 애가 겨우 기병 500명 끌고 이걸 막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때 뒤늦게 판단하는 거야. 아차, 그럼 고마키가 비었겠구나. 그래서 구원을 포기하고 고마키로 다시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포진하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그 사이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벌써 치고 돌아와서 본진에 들어와 버려요. 그냥 완전히 당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히데요시가 코를 물려고 그랬는데 사실 자기가 코를 물려버린 거예요. 히데요시가 여기서 싸우다가는 자기 소진율이 너무 크니까 네. 그냥 화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대단한 게 여기서 내가 끝까지 승부를 냈다간 자기도 남아날 것 같지 않거든요. 여기서 또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다린다라는 이게 생긴 것 같은데 사실은 기다린 게 아니고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해서 최선의 어떤 선택을 찾아낸 거예요. 아니 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절호의 찬스고 여기서 히데요시가 만약에 패퇴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싸워서 히데요시를 잡아서 만약에 죽일 수 있다면 진짜 천하를 먹을 수 있는 기회 아닌가요? 여기서 좀 실망스러운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굉장히 엄청난 전투란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네. 히데요시 측 전사자가 2,500명. 도쿠가와 사실은 오다가와 도쿠가와 연합군이라고 하는데 손실이 590명이에요. 그러니까 압승은 압승인데 네. 그렇지만 몇만 히데요시- 명씩 오고 가던데 그러네요. 뭐 2,500명, 600명 이게 뭐야 싶잖아요. 근데 이때가 그렇다니까 자기 친위 세력이 얼마 안 되는 시대라 큰 다이묘래부터 전선에 데리고 난 직하로는 5,000명 정도인데 500명 죽으면 10분의 1이고 그리고 5,000명 중에서 앞에 있는 애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전투력으로 따지면 5,000명에서 500명 죽었으면 절반 정도 손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워서 이기면 이겨도 부하한테 죽고 옆세력한테 죽습니다. 그리고 히데요시도 결코 만만치가 않아서 전투에서는 졌지만 또 가진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오다 노부가츠와 히데요시가 화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1586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이제 신하가 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이제 오사카성 입조를 하고 이제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이때쯤 되면 드디어 관백에 취임을 합니다. 히데요시가. 그리고 9월쯤에 드디어 도요토미라는 성을 받아요. 근데 이제는 하시바 히데요시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이름이 바뀝니다. 네. 갖은 설득을 다해서 호조 가문을 복속시키려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호조 가문. 호조 가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25만 3천의 군대를 동원을 해서 진격을 해요.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호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근근히 끝까지 싸웠네요. 네. 이 호조 가문이 멸망하면서 드디어 센코쿠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된 거예요. 히데요시에 의한 천하 통일이 완성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제안을 하죠. 네. 나는 이 교토에서 멀리 떠나겠다. 누가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는 동쪽 지금의 에도, 그러니까 도쿄로 가겠다. 그 지역으로 가겠다. 근데 이게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이게 그 사람도 바보가 아니었으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떠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엔 더 위험한 거거든요. 가까이 있으면 제압할 수 있지만 멀리 가서 마구 성장해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얘가 떨어지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렇죠. 이럴 때 선택하는 게 장기 승부예요. 일단 내가 쟤들하고 싸우고 얘는 마지막, 어차피 이건 마지막인데 그렇다면은 그때 보자. 너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해서 마지막에 붙자.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완전 여지껏 지배하 뭐 발굴하고 정복하던 지역과는 아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택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네요. 예. 이건 협상이라기보다는 3년 후에 뭐 만나서 붙자. 뭐 이런 겁니다. 일본의 천하 통일을 꿈꾸었던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4편에 걸쳐 쭉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히데요시 이야기는 아직도 할 얘기가 좀 많이 남았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이 준비해서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치열한 권력 투쟁을 통해 일본 열도를 장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마침내 반백의 자리에 오른다. 역사상 최초로 통일을 이룩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눈을 돌려 조선에 대한 침공을 시작한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이뤄지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권력 기반에도 균열이 생긴다. 한편 임진왜란에 참가하지 않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착실히 힘을 키워가면서 때를 노리는데 히데요시가 병으로 사망한 이후 에도 시대를 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전략은 무엇이었나? 분열과 번영의 일본 전국시대 5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